한강 생태복원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것이 과장되고 조작된 성과라는 점을 입증해 조작해서라도 이것은 중국 생태환경부가 칭화대학교 리우 위천 교수에게 하달한 비밀 지시였습니다. 2025년 겨울 한국의 생태복원 정책이 유엔과 WHO로부터 세계 모범 사례로 인정받자 중국 정부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어요. 아시아 환경정책의 주도권을 한국에게 내줄 수 없다는 판단하에 한강의 성과를 폄하할 국제적 여론 조작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하지만 서울에 파견된 리우 교수는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조작하러 온 그가 발견한 건 조작이 불가능한 진실들이었어요. 밤섬의 원앙구에 시민들의 자발적 생태 모니터링, 도심에 나타난 흰 꼬리수리의 장엄한 비상까지. 결국 그는 CNN 카메라 앞에서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는 조작하러 왔지만 조작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중국 학자의 양심적 고백이 어떻게 국제사회를 뒤흔들고 그 자신의 인생까지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정치적 음모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진실과 회복의 서사로 변해갔는지 그 놀라운 전말을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베이징의 겨울은 언제나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칭화대학교에서 생태환경부 청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검은 코트의 단추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왼쪽 손목의 낡은 시계가 오후 3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얇은 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창밖 풍경은 여전히 스모그로 뒤덮여 있었어요. 이런 날씨에 생태복원을 논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부의 지하 2층 회의실에 들어서니 오관 국장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그는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우 교수님, 앉으세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를 저는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두꺼운 파일 폴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강 생태복원 프로젝트 현황이라고 적힌 표지를 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오관 국장이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최근 몇 년간 국제환경기구들로부터 받고 있는 찬사를 보셨을 겁니다. 특히 한강 생태복원 사례가 유엔과 WHO에서 모범 사례로 거론되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학술지를 통해 관련 논문들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오관 국장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였어요. 아시아에서 생태 선진국 이미지는 중국이 가져가야 할 타이틀입니다. 한국이 이대로 계속 주목받는다면 향후 아시아 환경 정책의 주도권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이야기였거든요. 교수님의 임무는 간단합니다. 한강 생태복원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것이 과장되고 조작된 성과라는 점을 입증해 주세요. 파일을 넘기며 계속 말했어요. 이미 CNN 다큐멘터리 팀과 연결을 해뒀습니다. 교수님이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된 영상 자료와 함께 국제사회에 공개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프레임을 원하시나요? 제 질문에 오관 국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지방정부 주도의 홍보성 복원, 실제 생태계 개선 효과 미미, 시민 참여는 연출된 이벤트 수준.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탁자 위로 또 다른 서류가 놓였습니다. 항공권과 숙박 예약 확인서였어요. 일주일 안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2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CNN 방송은 그 이후에 진행됩니다. 저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동남아시아 몇 개국의 환경정책을 분석하며 비슷한 임무들을 수행해왔어요. 처음에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 불편한 진실도 감춰야 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진실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였죠. 한국의 생태복원이 정말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관 국장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안경을 벗어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들이 가진 기술력과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현재 국제사회에서 받는 평가는 과대포장된 측면이 클 거예요. 그럼 현장에서 그 과대포장을 벗겨내는 일만 남았네요.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손목시계를 다시 확인했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시계는 정확한 시간보다는 시간의 무게를 알려주는 도구였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확히 7일. 한강이 품고 있다는 거짓을 찾아내는데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으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청계천 복원, 밤섬 람사르 습지, 시민 참여형 생태 모니터링, 도심 내 생물 다양성 증가. 모두 그럴듯해 보이는 성과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성과들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찾아내는데 특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과장과 선전은 언제나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문제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 이것이 지난 몇 년간 제가 체득한 철학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랑하는 생태 복원의 실상은 과연 어떨까요? 아마도 예쁘게 포장된 인공 조경과 몇 마리 길들여진 새들, 그리고 관광객들을 위해 연출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정도일 거였어요. 제가 보기에 진정한 생태 복원은 최소 수십 년의 시간과 막대한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진심 어린 관심이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한국 같은 급속한 산업화를 겪은 나라에서 그런 조건들이 갖춰질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베이징의 회색 하늘을 바라봤어요. 저 하늘 아래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환경과 생태에 대한 환상을 일찍이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이상보다 복잡하고 더러웠거든요. 3시간 후면 서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한강과 청계천을 직접 볼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찾아낼 것은 아마도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대한 무대일 테였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의 베이징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보고서 초안 작성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강 생태복원의 신화와 실상 과장된 성공 사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제 그 빈 페이지를 채워넣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공항철도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을 관찰하면서 첫 번째 의외의 지점을 노트에 기록했어요. 대기질이 예상보다 양호함. 스모그 거의 없음.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타며 지하 공간도 살펴봤습니다. 환기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표정이 답답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세부 사항들도 분석에 필요한 자료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울시청 생태보건국을 방문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15층 회의실에 들어서니 최윤석 책임관이 이미 자료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리우 교수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CNN 촬영팀도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저는 검은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치며 답했어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최윤석 씨가 준비한 자료는 생각보다 방대했습니다. 한강 수질 개선 데이터, 생물종 다양성 변화 그래프, 시민 참여 프로그램 현황, 예산 집행 내역까지. 이 모든 데이터가 공개 가능한 자료인가요? 제 질문에 최윤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울시는 생태보건 관련해서는 완전 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모두 올려놨고요. 이상했습니다. 보통 정부기관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문제점은 감추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실패 사례와 개선 과제까지 그대로 공개하고 있었어요. 2019년 청계천 일부 구간에서 발생했던 수질 악화 문제도 다 기록돼 있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숨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시민들과 함께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는 게 더 효과적이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금발의 서구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목에 작은 카메라를 걸고 있는 걸 보니 CNN 촬영팀이었어요. 사빈 마르셀입니다. CNN 환경 다큐멘터리 담당 감독이에요.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본격적인 질의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어요. 한강 생태복원에 투입된 총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 대비 실제 생태계 개선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계신가요? 최윤석 씨가 자료를 넘기며 답했어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약 1조 3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수질 개선, 서식지 조성, 시민 참여 프로그램, 모니터링 시설 구축 등에 사용됐고요. 구체적인 수치들이 차근차근 나왔습니다. 용존산소량 변화, 물고기 종수 증가, 조류 관찰 기록,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까지.
이런 데이터들의 신뢰성은 어떻게 보장하나요? 외부 검증 시스템이 있나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환경부 국립생태원에서 매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국제학술지에도 발표되고 있고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제가 예상했던 과장된 홍보자료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재 32,000명의 시민이 생태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주말마다 나와서 수질 측정, 조류 관찰, 외래종 제거 작업을 하세요. 보상이나 혜택이 있나요? 교통비 정도만 지급합니다. 대부분 본인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에요. 사빈 감독이 조용히 카메라를 돌리며 제 표정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안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혹시 현장 견학도 가능한가요? 실제로 복원이 잘 이루어진 구역을 직접 보고 싶어서요. 물론입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주요 지점들을 모두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혼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제가 찾으려던 명확한 허점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산 집행의 투명성, 데이터의 객관성, 시민 참여의 자발성까지 모든 게 예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아직 겉만 본 것일 수도 있다. 호텔방에서 오관 국장에게 첩보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초기 자료 수집 완료. 겉보기에는 체계적이나 현장 확인 필요. 추가 분석 후 재보고 예정.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국의 생태복원이 성공적이라면 어떡하지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거야. 창밖으로 한강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그 강의 실제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을 거였어요. 그때 제가 찾아낼 것은 분명히 정교하게 연출된 무대일 테였습니다. 휴대폰에서 위챗 메시지가 울렸어요. 오관 국장이었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면 더 수상한 거야. 완벽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거든. 조금 더 깊이 파보라고. 저는 메시지를 확인 표시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찾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 최윤석 씨와 사빈 감독과 함께 밤섬 생태조망대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5호선을 타고 여의도역에서 내리는 길에 최윤석 씨가 설명했어요. 밤섬은 2012년 람사르 협약 습지로 지정됐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국제 인증을 받은 건 매우 드문 일이죠. 람사르 습지 지정 과정에서 특별한 로비나 정치적 개입은 없었나요? 제 질문에 최윤석 씨가 잠시 멈춰서 저를 바라봤어요. 교수님, 람사르 협약은 유엔 산하기구에서 엄격한 생태학적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로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사빈 감독이 조용히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밤섬 조망대에 도착하니 벌써 시민들이 몇 명 와 있었어요. 망원경과 쌍안경을 들고 물 위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누구인가요? 시민생태감시단 분들이에요. 매주 정기적으로 나와서 조류 서식 현황을 기록하시죠. 6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저희를 보고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서 5년째 새 관찰을 하고 있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시민자원봉사자시군요. 네. 퇴직 후에 시간도 있고 무엇보다 이 일이 재미있어서요. 박정수 씨가 망원경을 제 쪽으로 돌려줬어요. 한번 보세요. 저기 원앙 한 쌍이 있어요. 망원경을 들여다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물 위에서 수컷 원앙이 암컷 주위를 천천히 돌고 있었어요. 수컷이 고개를 물속에 넣었다가 다시 들어올리면서 부리를 털었습니다. 그러자 암컷도 같은 동작을 따라했어요. 지금 짝짓기 전 구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정수 씨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런 행동을 볼 수 있다는 건 이곳이 안전한 서식지라는 뜻이죠. 저는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수컷이 날개를 살짝 펼쳐 보이더니 암컷 앞에서 목을 길게 늘였습니다. 그 순간 암컷이 부드럽게 수컷 쪽으로 다가갔어요. 두 마리가 나란히 떠 있는 모습이 마치 하나의 완벽한 그림 같았습니다. 이런 장면은 연출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린 말을 박정수 씨가 들었어요. 원앙은 야생 조류 중에서도 특히 예민한 종이에요. 사람이 조금이라도 개입하면 바로 도망가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최윤석 씨가 물어봤어요. 저는 망원경에서 눈을 떼며 답했습니다. 예상보다 자연스럽네요. 사빈 감독이 제 표정을 자세히 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조망대에서 나와 한강 산책로를 걸으며 최윤석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밤섬 복원은 사실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여의도 개발로 주민들이 이주한 후 자연적으로 식생이 회복된 거죠. 그럼 정부에서 특별히 한 일이 없다는 말인가요? 가장 중요한 일을 했죠. 사람의 출입을 완전히 금지하고 새들만의 공간으로 남겨둔 거예요. 걷다가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망원경의 무게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 무게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거짓의 무게가 아니라 진실의 무게였어요. 사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으로 사빈 감독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녀가 카메라를 내리며 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방금 본 원앙 장면은 연출할 수 없는 거죠. 제가 가져온 노트북을 열어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밤섬 현황 자연 복원된 습지, 람사르 습지 인증, 시민 자원봉사자들의 정기적 모니터링, 야생 조류의 자연적 번식 행동 관찰됨. 타이핑을 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원앙의 구애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 순간만큼은 어떤 인위적인 개입도 정치적 계산도 없었습니다. 순수한 생명의 움직임만 있었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최윤석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네. 그냥 생각이 좀 많아져서요. 호텔로 돌아와서 오관 국장에게 보낼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키보드 앞에 앉아도 쉽게 써지지 않았습니다. 밤섬에서 관찰한 생태계는 예상보다 안정적이며 문장을 지웠습니다. 한강 생태복원의 성과는 부분적으로 과장된 면이. 이 문장도 지웠어요. 결국 간단한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현장 조사 계속 진행 중. 추가 자료 수집 후 종합 분석 예정.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원앙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국의 생태복원이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만약 제가 찾고 있는 거짓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물 속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 숨쉬고 있을 거였어요. 내일은 더 많은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요? 손목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시계는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시계는 조금씩 다른 시간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은 고덕생태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5호선 끝자락에 있는 이곳은 서울 시내에서도 상당히 외곽이었어요. 여기까지 와서 생태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최윤석 씨가 답했습니다. 이곳이 한강하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 중 하나예요. 철새들의 주요 이동 경로이기도 하고요. 공원 입구에서 만난 건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30명 정도의 시민들이 작은 그룹을 나누어 각자 다른 장비들을 들고 있었어요. 저분들은 뭐 하는 분들인가요? 시민 생태감 시단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수달 서식 흔적을 조사하세요. 수달이라고요? 서울에 수달이 살고 있나요? 네. 2018년부터 한강 하류에서 수달 가족이 관찰되고 있어요. 지금은 개체수가 늘어서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빈 감독과 함께 시민감시단에 합류했어요. 팀장 역할을 하는 50대 여성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 김미숙이라고 해요. 어떤 계기로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처음엔 그냥 산책하려고 왔다가 수달동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부터 호기심이 생겨서 계속 보게 됐죠. 김미숙 씨가 들고 있는 건 낡은 공책이었어요. 펼쳐보니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된 관찰 일지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직접 기록하시는 건가요? 네. 수달동이 발견된 위치, 크기, 상태, 주변 환경까지 다 적어요. 전문가들이 나중에 분석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공책을 넘겨보니 정말 세밀한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날씨, 수위, 주변 식생, 발견된 먹이 찌꺼기의 종류까지.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하지만 이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팀원들도 비슷했어요. 퇴직한 교사, 회사원, 자영업자들이 각자의 전문 장비를 들고 진지하게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시에서 특별한 교육이나 지원을 해주나요? 김미숙 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처음에 기본 교육을 받긴 했지만 대부분은 서로 가르쳐가면서 배운 거예요. 인터넷으로 자료도 찾아보고 전문가들한테 질문도 하고. 그때 한 팀원이 흥미진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신선한 똥이 있어요. 어젯밤에 나온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갔어요. 정말로 강변 바위 위에 수달 배설물이 있었습니다. 김미숙 씨가 신중하게 사진을 찍고 GPS로 위치를 기록했어요. 이 위치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수달이 서식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으면서 매주 토요일을 이런 일에 쓰고 있었어요. 그것도 수년째 지속적으로 말이죠. 최윤석 씨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한강생태복원의 진짜 주인공들이에요. 공무원인 저희는 행정적 지원만 할 뿐이고 실제 현장은 이런 분들이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사빈 감독이 시민들의 모습을 조용히 담고 있었어요. 그녀의 렌즈는 이제 제게서보다 시민들에게 더 많이 향해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김미숙 씨와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런 자원봉사를 계속하시는 원동력이 뭔가요? 김미숙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는데 지금은 책임감이에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수다리들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세요? 처음엔 이상하게 봤죠. 왜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느냐고. 하지만 이제는 응원해줘요. 특히 손주들이 할머니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해요. 김미숙 씨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혹시 정부에서 이런 활동을 중단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계속할 거예요. 이미 제 생활의 일부가 됐거든요. 그 답변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문장이 막혔어요. 제가 찾고 있던 조작된 시민 참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진짜 관심과 애정으로 뭉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휴대폰에 오관 국장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고서 초안이라도 보내줘. 상부에서 진행 상황을 묻고 있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상보다 복잡한 양상이에요. 뭐가 복잡해? 그냥 문제점을 찾아서 부각시키면 되는 일 아냐? 그 문제점이라는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 강물 속 어딘가에서 수달 가족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을 거였어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김미숙 씨 같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을 거였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순전히 자발적인 마음으로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시민 참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의 조사가 끝났어요. 하지만 제가 찾고 있던 거짓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들만 계속 쌓여가고 있었어요. 호텔 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본 지 벌써 3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간 보고서 마감이 내일까지였는데 한 줄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강 생태복원 프로젝트의 실상과 문제점.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그 아래 내용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밤섬의 원앙,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투명하게 공개된 모든 데이터들. 제가 찾으려던 조작된 성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관 국장이었습니다. 리우 교수님, 보고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예상보다 자료 분석이 복잡해서.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처음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관 국장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현장 상황이 예상과 다릅니다.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실제로 생태복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선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리우 교수님, 혹시 현지에서 무슨 로비나 회유를 받은 건 아니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객관적 사실을 보고하는 것뿐이에요. 객관적 사실?
처음 인물을 잊으신 건 아니겠죠? 오관 국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한국이 이대로 가면 향후 아시아 환경 정책의 주도권에서 중국이 밀립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인가요? 하지만 거짓 보고서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예요. 같은 사실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머리가 복잡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과연 옳았을까요? 다른 나라의 환경 정책을 폄하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정말 정당한 일이었을까요? 노트북 화면으로 돌아갔어요. 빈 문서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강 생태복원은 표면적 성과에 불과하며 타이핑을 하다가 지웠어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홍보용 이벤트 성격이 강하고 이 문장도 지웠습니다. 김미숙 씨의 낡은 관찰 일지가 떠올랐거든요. 3년째 매주 토요일을 수달 관찰에 쓰는 그 진심을 어떻게 홍보용 이벤트라고 쓸 수 있을까요? 생태계 복원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며 이 문장마저 지웠습니다. 원앙의 구애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모습을 어떻게 미미한 효과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결국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 강물 속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을 거였습니다. 제가 그 생명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보고서를 쓸 수 있을까요? 휴대폰에 위챗 메시지가 계속 들어왔어요. 보고서 형식이라도 보내줘. 상부에서 계속 재촉하고 있어. 너도 조직의 일원이라는 걸 잊지 마라. 저는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고 삭제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서랍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한강 생태복원의 성과와 의미. 하지만 이 제목도 지웠어요. 제가 지금 쓸 수 있는 보고서는 아니었거든요.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보고서 작성에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 조사를 좀 더 진행한 후 종합 분석하겠습니다. 오관 국장의 답장이 즉시 왔어요. 내일까지는 반드시 초안을 보내주세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본 후 휴대폰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점점 모르겠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시와 제 양심 사이에서, 조직의 기대와 개인의 신념 사이에서 창밖 한강은 여전히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마치 제게 답을 주려고 하는 듯이. 하지만 저는 아직 그 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시계는 어딘가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최윤석 씨와 사빈 감독을 만나 광나루 하구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최윤석 씨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흰꼬리 수리를 보신 적 있나요? 천연 기념물이죠. 한국에서 볼 수 있나요? 매년 겨울이면 이곳으로 찾아옵니다. 시베리아에서 월동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한강 하구 지역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멀리 철책이 보이는 것만 빼면 완전한 자연 공간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곳이라 오히려 생태계가 잘 보존됐어요. 망원경을 설치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저 멀리서 거대한 새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치며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흰꼬리 수리예요. 최윤석 씨가 흥분해서 가리켰어요. 망원경으로 확대해서 보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날개폭이 2m는 넘어 보이는 거대한 수리가 우아하게 활공하고 있었어요. 흰꼬리 깃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새가 이곳을 찾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먹이가 풍부하고 안전한 서식지라는 뜻이에요. 흰꼬리 수리는 최상위 포식자라서 생태계가 건강해야만 살 수 있거든요. 저는 말없이 그 장면을 계속 바라봤어요. 수리가 강 위를 몇 바퀴 돌더니 한 지점에서 급강하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 올려 근처 나무에 앉았어요. 자연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네요. 사빈 감독이 중얼거렸어요. 여기서는 매년 겨울마다 볼 수 있어요. 주민들도 이제 익숙해졌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장면은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걸요. 수치와 그래프와 통계로는 담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요. 최윤석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 말씀하세요. 정말로 이 모든 게 조작 없이 이루어진 일인가요? 최윤석 씨가 잠시 멈춰서 저를 바라봤어요. 교수님, 저희가 조작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뜻인가요? 흰꼬리 수리를 우리가 조작해서 불러올 수 있나요? 수달이 한강에 정착하도록 우리가 조작할 수 있고요. 원앙이 짝짓기 하도록 연출할 수 있나요? 최윤석 씨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린 조작할 능력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계속 지켜온 거예요. 20년 넘게 꾸준히 조용히 지켜온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화려한 조작과 정교한 거짓을 찾으려 했지만 여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대신 20년 넘게 축적된 진심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오관 국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는 학자입니다. 더는 거짓 보고서를 쓰지 않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휴대폰을 강물에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대신 잠시 꺼두었습니다. 사빈 씨, 이 모든 걸 어떻게 촬영할 건가요? 사빈 감독이 카메라를 내리며 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 계획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건 고발 다큐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무언가요? 회복에 관한 이야기. 도시와 자연의 회복,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회복.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회복되고 있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흰꼬리 수리는 여전히 나무에 앉아 있었어요. 때때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날개를 크게 펼쳤습니다. 마치 이 모든 땅과 강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최윤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한 후 답했어요. 진실을 쓰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겠어요. 그럼 중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상관없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와서 진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강에서 본 것들 조작이 불가능한 진실들. 이번에는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쓰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었다니.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오늘 본 흰깸 리수리가 어딘가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을 거였습니다. 제 마음도 처음으로 평화로웠어요. 일주일 후 CNN 서울 스튜디오였습니다. 사빈 감독이 카메라를 제 정면에 설치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스튜디오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사빈 감독이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리우 교수님, 이번 한강 조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강 생태복원의 허점을 찾으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중국 정부의 지시였습니다. 한국의 환경정책 성과를 폄하하는 자료를 만들어 국제사회에 공개하라는. 사빈 감독이 놀란 듯 저를 바라봤지만 카메라는 계속 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본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간 본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어요. 밤섬의 원앙,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투명하게 공개된 모든 데이터들. 흰꼬리 수리의 웅장한 비상 수달 가족의 평화로운 서식. 이 모든 것들은 조작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안정돼 갔어요.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앙의 구애 행동을, 흰꼬리 수리의 사냥을, 수달의 서식을 연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조작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조작이 불가능한 것들을 만났습니다. 사빈 감독이 중간에 질문했어요. 그럼 중국 정부에는 어떤 보고를 하실 건가요? 사실을 보고할 겁니다. 한강 생태복원은 성공적이며 그 성공의 바탕에는 20년 넘게 축적된 시민들의 진심이 있다고요. 그로 인한 후폭풍은 각오하고 계신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목에 낡은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시계처럼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태학자입니다. 정치인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생태학자는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촬영이 끝나고 사빈 감독이 말했어요. 이 영상을 정말 방송할 건가요? 네. 이것이야말로 진짜 다큐멘터리니까요. 며칠 후 CNN에서 저의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중국 학자의 고백 한강에서 발견한 조작 불가능한 진실들. 제목부터 파격적이었어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서구 언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다뤘고 한국의 생태보건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됐어요. 한강의 기적 도시와 자연의 성공적 공존 모델 시민 참여형 생태보건의 세계적 사례.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반응은 예상한 대로였어요. 칭화대학교에서는 저를 즉시 해임했고 생태환경부에서는 앞으로 어떤 정부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오관 국장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너는 이제 중국으로 돌아올 수 없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 후회하지 마라.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제 양심에 따라 행동한 기분이었거든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한강을 따라 걸었어요. 강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고, 밤섬에서는 새들이 평화롭게 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일도 변함없이 계속될 거였어요. 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것이 자연의 힘이었습니다. 사람의 정치적 계산을 뛰어넘는 진실의 힘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독일의 한 생태연구소에서 제게 자리를 제안했거든요. 우리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합니다. 오직 과학적 진실만을 추구하는 연구자를 원해요.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였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자연을 위한 연구를요. 독일 프라이부르크, 1년 후였습니다. 작은 생태연구소의 창가 자리에서 저는 매일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이름표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기명 연구원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이름보다 중요한 건 제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창밖으로 라인강이 보였어요. 겨울이라 강물이 차갑게 흘러가고 있었고 가끔 철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강에서 본 풍경과 비슷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저는 도시 생태계 복원의 시민 참여 모델에 관한 논문을 써왔어요.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치적 결론이나 국가적 우위를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순수하게 학문적 관점에서만 접근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강이 기억하는 것들 한강 생태복원 20년의 기록이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미숙 씨의 수달 관찰 일지, 박정수 씨의 조류 기록, 최윤석 씨의 진솔한 답변들. 모든 것을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그들의 진심은 그대로 담아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한국에서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최윤석 씨가 보낸 것이었어요. 리우 교수님의 CNN 인터뷰 이후로 한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많은 외국 연구자들이 견학을 오고 있어요. 교수님이 뿌린 씨앗들이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일 끝에는 밤섬 원앙의 최근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작년에 제가 봤던 그 부부가 이번에는 새끼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미소가 절로 나왔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원앙 가족의 근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정치적 압박 없이 순수한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연구원과 함께 라인강을 따라 산책했어요. 리우, 당신이 쓰고 있는 한강 논문 정말 흥미로워. 시민 참여형 생태복원 모델이 이렇게 성공적일 수 있다니.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이해가 됐죠. 혹시 다른 도시에도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진심이에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의미가 없거든요. 강변에 앉아서 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이맘때 저는 한강에서 흰꼬리 수리를 봤었죠. 그 장엄한 비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금 저는 아무런 정치적 부담 없이 자연을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고향을 떠나야 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한강이 제게 진짜 길을 보여줬거든요. 오후에 연구소로 돌아와서 논문 마무리 작업을 했어요.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생태계 복원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한강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첨단 기술이나 막대한 예산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이 강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 사랑은 정치적 계산을 넘어선다. 국가적 이익을 초월한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경계를 무너뜨린다. 논문을 다 쓰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라인강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철새 한 무리가 날아오고 있었어요. 새들은 국경을 모릅니다. 강도 국경을 모르죠. 자연은 인간이 그어놓은 선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한강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자연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다. 손목시계를 봤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시계는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시간의 무게가 아니라 시간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지금 이 순간 한강에서는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있을 거예요. 시민들은 여전히 자발적으로 생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원앙 가족은 평화롭게 물 위를 떠다니고 있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없지만 그곳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내일도 저는 이 자리에서 논문을 쓸 거예요. 정치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강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때는 조작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배우러 가는 거겠죠. 강은 모든 걸 기억합니다. 사람의 진심도 거짓도 모두요. 하지만 결국 강이 품어주는 건 진심뿐이에요. 그것이 제가 한강에서 배운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라인강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조용히, 꾸준히, 영원히.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이.